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순간 단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 사람의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진짜 영웅이란 누구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평범했던 꿈, 그리고 찾아온 어둠. 제 이름은 에밀리아 존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너무나도 끔찍했고 동시에 너무나도 기적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가던 곳은 미국 엘라베마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범한 꿈을 꾸던 23살의 젊은 여성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는 언제나 비슷하게 시작됐습니다. 오래된 목재집의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 삐걱거리는 바닥소리, 그리고 부엌에서 끓여내는 따뜻한 오트밀 냄새. 저는 매일 아침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위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미시시피 농장에서 노동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굳어 있었지만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만큼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밀리아, 배움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흑인에게 지식은 가난과 차별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란다. 그 말은 제게 성경의 구절보다 더 신성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열심히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간호학 수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열이 나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순간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아, 자네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을 가졌네. 그리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을 가졌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내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저는 곧장 동네 식당 조스 키친으로 달려갔습니다. 기름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뒤섞인 허름한 주방. 하지만 그곳은 저에게 작은 안식처와도 같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었고 저 같은 학생에게 언제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을 함께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 중 한 명은 두 아이를 키우던 어린 엄마 샤론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피곤해 보였지만 아이들 이야기만 나오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을 띠었습니다. 어느 날 샤론은 아이의 생일을 앞두고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에밀리아, 선물 하나 못 사주겠어. 난 정말 형편없는 엄마야. 그날 밤 우리는 식당이 문을 닫은 후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몰래 챙겨준 케이크 조각에 성냥불을 켜고 우리는 조용히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샤론은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너희는 정말 내 친자매 같아.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저녁을 대접할게. 또 다른 친구는 그림을 사랑한 19살 소녀 마야였습니다. 그녀는 고급 캔버스를 살 돈이 없어 식당 냅킨에 몽당 연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석양의 붉은 하늘, 빗방울,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 그녀의 그림은 작은 종이 위에 담겼지만 그 생명력은 어떤 명화보다 강렬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힘들어 구석에서 울고 있을 때 마야는 조용히 냅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위에는 환하게 웃는 제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현실 속에 저는 눈물투성이었지만 그림 속에 저는 누구보다 아름답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에밀리아, 난 내가 웃을 때가 제일 좋아. 그 말은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고 세상은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늘 차별과 멸시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꿈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샤론은 아이들과의 행복한 미래를, 마야는 화가로서의 삶을, 저는 간호사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는 삶을.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고 우리는 각자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낡은 픽업 트럭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백인 남자는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길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림자처럼 다른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친 손이 우리의 입을 틀어막았고 달콤하지만 역겨운 약품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몸이 무너지고 의식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창문 하나 없는 화물칸 안에 있었습니다. 휘발유 냄새와 땀 냄새, 두려움이 뒤섞인 공간. 옆에는 샤론과 마야,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여성들이 겹겹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모두 의식을 잃었거나 약물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트럭은 끝없는 비포장 도로를 달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낮인지 밤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몸에 부딪히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존엄성도 빼앗긴 채 그저 숫자로 기록된 화물.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은 곧 끔찍한 사고로 전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와 친구들에게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제2부 고독한 경찰 이준호의 결단. 트럭 사고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도로 위는 피와 기름, 부서진 짐짝과 흩어진 여성들의 신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샤론과 마야는 이미 차갑게 식은 몸으로 누워 있었고 저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영혼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 도착한 경찰들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이나 연민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피투성이에 우리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젠장, 또 여자들이군. 신원도 불명이고 귀찮게 됐어. 그냥 마약 사고로 정리해. 그들의 대화는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시민이 아니었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고서 몇 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처리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연방수사국, FBI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조차 조롱 속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다시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준호 경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인 2세 경찰이었습니다. 동료들조차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던 그 사건 앞에서 단 한 사람만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어린 시절부터 인종차별을 겪으며 자라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옐로라 불리며 조롱당했고 경찰학교 시절에도 교관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동양인 눈을 가진 네가 과연 범죄자들을 상대할 수 있겠나? 그는 늘 소수자였고 조직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정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비번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차를 몰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참혹한 광경과 무심한 동료들의 태도였습니다. 15명의 젊은 여성이 목숨을 잃었는데 동료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하루빨리 서류로 덮어야 할 골칫거리였을 뿐입니다. 이준호는 증거들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조직적인 무언가가 있다. 그는 직속 상관에게 강력히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리, 왜 쓸데없는 데 힘을 쓰나? 그냥 덮어. 여자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안 보이나? 괜히 벌집 쑤셔서 좋을 게 없어. 다음 날 서장은 그를 불러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리 경위, 자네는 왜 늘 문제를 만드는가? 정의감이 그토록 투철하면 부모 나라로 돌아가 김치나 먹지 그래? 그 말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주차장 차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분노로 떨렸고 눈은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그냥 눈 감아야 할 일일까? 그 순간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팔매를 맞고 돌아온 그에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나 멸시받아 살아왔다. 그 서러움이 가슴에 쌓이면 우리는 한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한을 품고 주저앉으면 영원히 지는 거란다. 더 약한 자를 보고도 눈을 감는 게 진짜 패배다. 네, 가슴의 한을 다른 이의 한을 풀어주는 데 쓰렴.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잠시 뒤 도착한 답장은 짧았지만 무겁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내 아들은 평생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저 가여운 영혼들은 영영 잊혀지고 말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공식 수사팀에서 배제당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비웃고 책상 위에는 내 나라로 돌아가라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고 차량을 조사하던 그는 글로브 박스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조직적인 인신매매의 증거였습니다. 이준호는 밤잠을 줄이며 사건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쓸데없는 고집이라고 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건 고집이 아니라 양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현장 근처를 배회하던 노숙인을 만났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더럽다며 쫓아냈지만 이준호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노숙인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숲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차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다리를 절며 사라지는 큰 백인을 봤어. 그 증언은 작은 빛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던 수사에 한 줄기 희망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이준호는 피해 여성들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쉼터, 실종자 센터, 보호소를 일일이 다니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생자의 손목에 새겨진 나비 문신을 단서로 한 여성의 이름을 밝혀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이시 듀플. 미시시피에서 8개월 전 실종된 20살 여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졌던 이름 없는 영혼이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제3부 거대한 범죄 제국과 무너지는 어둠. 이준호 경위의 고독한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조롱과 따돌림 속에서도 작은 단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님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나 조직은 여전히 그의 보고를 묵살했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그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에서의 노숙인 증언을 토대로 그는 끊임없이 추적했고 마침내 용의자 한 명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숲속으로 절뚝이며 사라졌다는 백인 남자, 그는 바로 사고 차량의 운전자 조지 밀턴이었습니다. FBI는 처음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이 이준호의 외로운 수사와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를 보도하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FBI가 수사에 착수했고 숲속의 낡은 오두막에 숨어있던 조지 밀턴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는 처음엔 묵비권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준호가 찾아낸 물적 증거들이 하나둘 그의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그는 입을 열었고 자신은 단지 운반책일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아 여성들을 특정 장소로 실어 나르는 역할만 했고 진짜 배우는 따로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조지 밀턴의 휴대전화는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암호화된 데이터는 경찰 장비로는 풀 수 없었습니다. 이준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사설 보안 전문가에게 의뢰했고 며칠 밤낮을 함께 머리를 맞대며 데이터를 복원했습니다. 마침내 복구된 데이터는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의 낡은 물류창고. 서류상으로는 이미 파산한 회사의 창고였지만 실제로는 심야에만 운영되는 은밀한 거점이었습니다. 이준호는 그곳을 잠복하며 감시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차가운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며 창고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새벽 시간 검은 밴들이 들락날락하는 모습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를 캠코더에 담아 FBI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이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창고의 소유주는 남부 물류업계의 거물이자 자선사업가로 존경받던 인물 바로 리처드 헤인즈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합법적 운송회사를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심지어 소녀들의 내일이라는 자선단체를 운영하며 사회적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추악한 인신매매를 가리기 위한 위장막이었습니다. FBI의 급습. 결국 FBI는 애틀랜타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파괴된 지옥이었습니다. 철창 안에 갇힌 여성들, 바닥에 널린 케이블 타이와 억제대, 약물과 주사기, 그리고 사무실 벽 가득히 붙은 화이트보드.
수십 명의 여성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일부는 붉은 선으로 잔혹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87번 국도에서 죽어간 여성들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내부 고발자의 등장입니다. 창고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 키오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 결국 이준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털어놓았습니다. 관리자들이 말했어요. 이 여성들은 가출했거나 약에 중독된 애들이라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전한 장사라고. 그의 증언은 조직이 사회의 편견과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실종돼도 찾지 않을 여성들, 사회의 눈밖에 난 이들을 노렸던 것입니다. 이준호는 더 나아가 경찰 내부의 부패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는 한 보안관 대리가 사고 차량을 수상히 여겼지만 뇌물을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로써 범죄의 사슬은 단순한 갱단이 아니라 사회 상층부와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임이 드러났습니다. 수사는 결국 리처드 헤인즈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몬태나 산속 깊은 곳, 외부와 차단된 호화 벙커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체포된 그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취조실에서 이준호를 향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작 동양인 하나 때문에 내 제국이 무너졌다니 웃기는군. 너의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써. 그에게 인간의 존엄은 없었습니다. 범죄는 단지 리스크 없는 사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은 미국 전역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생존자들의 떨리는 증언, 그리고 이준호가 밤새워 준비한 자료가 법정을 뒤흔들었습니다. 리처드 헤인즈의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과거를 들춰내며 그들을 부도덕한 여성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준호의 자료를 근거로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헤인즈에게 종신형과 40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은 환호 대신 깊은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에야 찾아온 정의였기 때문입니다. 제4부 별빛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영웅은 어디에서 완성될까요? 법정의 방청석에서?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아니면 가장 낮고 어두운 현장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뒷모습에서일까요? 리처드 헤인즈가 종신형과 400년형을 선고받던 날 사람들은 환호 대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엔 분노와 안도의 숨 그리고 너무 늦게 찾아온 정의에 대한 쓸쓸한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준호 경위는 법정을 나서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겨울 별빛 아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재판의 파급력은 컸습니다. 전국 방송이 연일 사건을 다뤘고 피해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려 나올 때마다 화면 하단에는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백악관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미국 사회의 양심을 지켜낸 경찰관 이준호. 행사 담당자는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위님, 대통령이 직접 표창을 수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가족분들도 모시고 오세요. 이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먼 도시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준호야, 우리는 네가 어떤 훈장을 받든 상관없다. 네가 사람 구한 거 그걸로 충분하다. 다만 엄마가 내 정복 입은 모습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신다. 이스트룸의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던 날 에밀리아 존슨과 생존자들, 희생자 가족들이 함께 입장했습니다. 에밀리아는 문턱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꿈속을 걷는 듯 했습니다. 마주 선 이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지만 눈빛은 한층 깊어 보였습니다. 행사 직전 백악관 고위 관리가 물었습니다. FBI가 놓친 걸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움직이게 했습니까? 이준호는 길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름이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람으로 보이더군요.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그에게 미국 민간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연설문은 화려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진실 쪽에 서기 위해 홀로 일어섰다. 찰나의 박수 후 기자들이 일제히 물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을. 이준호는 마이크를 만지작거리다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포기하지 않은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시상식이 끝난 뒤 여러 방송사가 장편 다큐멘터리를 제안했고 대기업이 광고 모델을 부탁했으며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홍보대사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에 남겠습니다. 그가 돌아간 곳은 도시 변두리, 가로등이 드문 골목이었습니다. 노숙인 쉼터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몰려있고 신고 전화는 밤마다 울리는 구역. 그는 다시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진짜 이 동네로 복귀한다고? 승진도 가능하잖아. 이준호는 웃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데가 여기라서. 그의 책상 서랍에는 여전히 마야의 냅킨 그림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눈물 대신 환한 웃음을 그려준 그 작은 종이. 이준호는 사건 보고서를 마무리할 때면 그것을 살짝 꺼내 책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이름들이 다시 숫자로 변하지 않게. 에밀리아는 법정 증언 이후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문득 전복된 트럭의 금속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밤중에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렸습니다. 상담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에밀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의미라고. 그녀는 간호학교에 복귀하는 한편 생존자들과 함께 작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샤론과 마야의 약속. 그 약속의 첫 조항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를 잊지 말 것. 단체의 첫 프로젝트는 실종경보제도 개선이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유색인종 여성과 빈곤층 여성의 실종 신고가 얼마나 쉽게 뒤로 밀리는지 에밀리아는 자신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의원들을 설득했고 데이터와 사례를 모아 정책 제안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법안을 에밀리아 경보라고 불렀습니다. 실종된 이름이 통계표의 잡음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초기 24시간 내 수색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청회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방청석 맨 뒤에는 모자를 눌러 쓴 이준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치자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고 있다는 신호. 단체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미술 심리치료였습니다. 마야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명 화가였던 한 교사가 밤마다 자원봉사를 왔고 빈 벽은 아이들과 여성들의 그림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빗방울, 붉은 하늘, 서로의 손.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하늘을 이렇게 크게 그려요? 에밀리아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숨 쉴 수 있게. 단체의 모임은 늘 이름 읽기로 시작했습니다. 잃은 이의 이름, 살아남은 이의 이름, 아직 찾는 이의 이름. 이름을 부르는 동안 누구도 말을 섞지 않았고 종이종 하나가 끝을 알렸습니다. 그 의식은 마치 주술 같았지만 참석자들은 그 시간이 자신을 붙들어주는 끈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행정은 더뎠고 언론의 관심은 수그러들었으며 기부금은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단체의 사무실 천장이 새기 시작하자 에밀리아는 잠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낡은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한 상자 들고 들어왔습니다. 누가 천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호였습니다. 상자에는 방수천과 공구가 들어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다리를 번갈아 잡아주며 천장을 덮었습니다. 장난반 진담반으로 에밀리아가 말했습니다. 경위님, 영웅은 보통 현장에서 망치질 않아던데요. 이준호가 대꾸했습니다. 영웅이면 뭐해요? 비세는 건 똑같은데? 사건 이후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초기 수사 프로토콜이 개정되어 피해자 비난 금지 조항과 취약 집단 사건의 자동 상향 보고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준호는 새로 발령받은 후배들에게 첫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슨 짓을 했길래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길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름부터 부르세요. 교육장 맨 뒤에는 가끔 에밀리아가 초청 강연자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존자로서, 시민으로서 경찰과 함께 일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여성 신임 경찰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오래 숨기고 살았어요. 오늘은 좀 덜 숨겨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에밀리아는 가볍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숨 쉬어요. 내부 고발자 키오는 한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단체 사무실로 조심스럽게 들어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일을 구했어요. 트럭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 아니라 책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일을 하려고요. 봉투에는 새 직원증과 함께 그가 직접 적은 강연 제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침묵을 끝냈는가? 이준호는 말없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용기를 낸 건 당신입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조지 밀턴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짧고 어색했습니다. 난 운반책이었다.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제 안다. 만약 시간이 허락한다면 네가 읽는 그 이름들을 나도 함께 읽고 싶다. 편지를 읽은 에밀리아는 차마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름 읽기를 시작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해자의 이름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지켜야 했던 이름들을 더 또렷하게 읽겠습니다. 도시의 작은 변화들. 시간이 흐르자 도시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버려졌던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수리되었고 실종 신고 포스터는 더 오래 붙어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은 매주 한 번 찾는 사람들 코너를 진행했고 처음에는 어쩌다 한 통 오던 제보 전화가 이제는 프로그램 시간 내내 불이 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경찰청 사이트에는 이름 되찾기 페이지가 신설되어 신원 미상의 피해자에게 시민들이 제보를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페이지의 상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를 지우고 이름을 씁니다. 단체 사무실 한쪽에는 기억의 벽이 생겼습니다. 흑백 사진 아래 사람들은 자신만의 글을 붙였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만 네가 사라지지 않도록 매주 내 이름을 읽겠다. 벽 앞에 서면 누군가를 잃은 사람과 아직도 찾는 사람, 그리고 우연히 들렀다가 발걸음을 멈춘 이들의 숨결이 얇게 겹쳐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벽은 슬픔의 박물관이 아니라 연대의 도서관이 되어갔습니다. 에밀리아는 마침내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첫 발령지는 아이들을 위한 병동. 첫 주사기를 들던 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이의 손을 감싸 쥔 순간 떨림은 사라졌습니다. 조금 따가울 거예요. 근데 금방 좋아질 거예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다가 곧 안정되었습니다. 그 눈빛은 한때 트럭 화물칸의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붙잡던 여성들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교대가 끝나면 그녀는 종종 병실 창가에 앉아 작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마야를 생각하며 아이들의 웃음을 몇 줄로 그려 넣었습니다. 스케치북 첫 페이지 안쪽에는 마야의 냅킨 그림이 테이프로 붙어 있습니다. 웃고 있는 에밀리아. 어느 토요일 오후 샤론의 아이들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초콜릿 쿠키를 꼭 쥔 채 아이들은 에밀리아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모, 학교에서 그림상 받았어.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하늘은 크게, 길은 넓게. 에밀리아는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샤론, 보고 있지? 한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이준호 경위님, 영웅이라는 호칭이 이제는 익숙해지셨나요? 이준호는 허리를 약간 폈다가 고개를 내리며 웃었습니다. 영웅은 글쎄요. 저는 이름을 적는 사람이고 길을 비추는 손전등 정도죠. 영웅이 필요한 순간은 보통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웅을 찬양하는 대신 다음에 영웅이 필요 없게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스스로를 한마디로 소개하신다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늘 그랬듯 짧게 답했습니다. 경찰입니다. 그해 겨울 도시광장에서 추모와 축하를 겸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억의 벽 앞에서 사람들은 촛불 대신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이름을 읽었고 어른들이 뒤따라 읽었습니다. 에밀리아가 마지막 이름을 부르자 광장은 잠깐 아주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이 울렸지만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공포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달려가는 도움의 소리였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이 돌아오는가 싶더니 하늘의 별들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에밀리아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 선명해진다.
그녀 곁에서 이준호가 고개를 들어 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려진 별을 가리키는 거겠죠. 에밀리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별을 이름으로 불러주도록. 그날 밤 단체 사무실로 돌아온 에밀리아는 마지막으로 전등을 끄기 전 벽에 작은 메모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지우고 이름을 쓴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문을 닫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길을 잃겠지만 이제 그 길 위에는 손전등을 든 사람들이 있다. 경찰의 이름표와 간호사의 명찰, 도서관 사서의 직원증과 방과 후 미술교사의 크레파스. 서로 다른 이름이 모여 한 문장을 이룬다.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순찰차가 조용히 지나갑니다. 스피커로 무언가가 흐릿하게 들려옵니다.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그 목소리가 골목 구석구석을 쓰다듬고 어둠의 결을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에밀리아는 작은 미소를 남기고 불을 끕니다. 별빛은 여전히 거기 있고 내일도 또 다른 이름들이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이름들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 적을 것입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문장으로.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을 밝히는 많은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